언어논리 기초인문과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저와 함께 상황 판단을 수업을 임해주셨었고, 같은 선생이 또 다른 과목을 하는 게 참 독특하죠. 네, 그래서 언어논리도 이제 이번 연도부터 제가 같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회과정 동안 기초인문과정 언어논리를 진행을 할 것이고, 강의 계획서 상으로는 현재 언어논리 총 4회과정에서 전반부는 독해형 문제, 그 다음 후반부를 논리, 논증형 문제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추리논증이라는 과목, 그 PSAT 말고 이제 법학적성 시험, 리트 시험 있죠. 그 시험에 이제 추리논증이라는 과목에서도 요 언어논리나 상황 판단이 이제 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문항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논리학 파트나 아니면 이제 뭐 추론형 파트, 논증형 파트 비슷하게 중복되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해본 경험상 이 논리학 과정은 사실 이제 초심자분들한테는 이게 기초 개념 잡는 데만 해도 못해도 한 3회 정도, 그러니까 문제풀이까지 쭉 좀 제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어진 문장을 기호화하고 그 기호들 사이의 관계를 뭐 연원 관계니 선언 관계니 하는 거는 우리 이 상황 판단하면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죠. 뭐 법규형 문제에서 뭐 연원 관계다, 선언 관계다 하면서도 그런 개념이 나왔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기호화시킨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추론, 결과를 도출한다든가, 반드시 참인 것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빠져있는 전제를 찾는다든가 하는 그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자기 스타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상은 못해도 한 3회 정도는 사실은 듭니다. 근데 이제 요 파트를 지금 우리 이제 기초인문과정 제 일정 때문이긴 하지만 3회 과정 동안에 이걸 독해도 다 하고 그다음에 논리학 파트도 다 하고 하기 사실 조금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논리학부터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2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논리학, 그 다음 논리학 기반한 논증형 문제, 비판도 이렇게 이와 같은 논리 기반으로 비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증형 문제까지 해서 2회를 먼저 진행을 해보고, 혹시 이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후반부 때 3회랑 4회차 때 그때 이제 독해형 문제들에 대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이제 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해형 문제가 실제로는 분량은 더 많습니다. 언어 논리는 다시 이제 처음이니까 문제 스타일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언어 논리라는 과목은 독해형 문제, 그 다음 논리, 논증형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독해형 문제라고 하면 우리 상황 판단에서는 제가 이제 독해형 문제는 이번에 4회차 동안에는 사실 다루기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때 다루기로 했고, 사실 문제 난도도 높지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실 2019년 5급 공채 기준으로는 독해형 문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제 1회차 수업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건너뛰었는데, 언어 논리는 아무래도 이 언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해형 문제의 비중이 그래도 더 높습니다. 5급 공채 기준으로 친다면 뭐 한 6대4, 6.5대 3.5 정도로 이쪽의 비중이 더 높기는 해요. 문항수로 따진다면. 하지만 이 독해형 문제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문장 독해 능력, 글을 읽고 분석하고 단기 기억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의 그 지문과 관련된 그 선택지를 하나하나 바로 대별해서 풀어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어도 아주 특별하고 아주 새로운 어떤 방법론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트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어떤 간극을 빨리 이제 넘어설 것인가, 이제 그와 같은 측면이 조금 더 강조될 건데, 일단 독해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지는 않으십니다. 모르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독해형 문제를 다시 좀 더 세분화한다면, 첫 번째,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단순 내용 일치입니다. (3문단) (4문단) 정도까지 지문이 나오고, 그 각각의 지문별로 핵심 내용, 아니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떤 특정 문장, 그 문장과 관련되어서 앞뒤 문맥을 살짝
파악한 상태에서 선택지가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가, 반영해서 진술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 내용 일치형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정독, 꼼꼼하게 밀도 있게 독해하는 밀독, 이와 같은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정독이니 밀독이니 하는 것은 뭐 사실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죠. 너무 빨리 보려고 하지 말고 사실 꼼꼼하게 보면 이게 뭐 한 두 바닥짜리 한 텍스트에 절반 나눠져 있을 때 한 지문에 이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이 1지문 2문항형에 해당하는 거 딱 네 문제만 나오고 나머지는 한 이 정도까지 오거나 한 이 정도까지 오거나 하는 길이에서 보통 이제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너무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문장들을 일단은 크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선택지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도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반부, 이 4회차 과정의 후반부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단순 내용 일치형 문제들을 좀 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격파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냥 평소 읽기 감각에서 조금 연장하면 됩니다. 조금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이런 문제 스타일이 이제 꽤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묻게 되는 것은 논지, 주제, 그 다음 이 어떤 본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혹은 전제들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도출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좀 크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밀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넓게 읽기, 큼직큼직하게 읽기, 광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듬성듬성 각 문단별로 너무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례나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글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세계화, 그 세계화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다음 이 세계화가 중요하다고 막 강조했었던 막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막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입장들이 있었다, 세계화와 관련돼서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두 번째 문단이나 후반부에서 그러나 하지만 이런 역접을 보여주고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세계화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너무 긴밀한 사슬로 묶어놓다 보니까 어떠한 커다란 질병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류의 부족 혹은 어떤 국가 간 교류의 어떤 차단 그것으로 인한 어떤 생활의 어떤 불안전성의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실제로는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후반부에서는 비판을 한다면 그래 논지가 뭡니까? 세계화가 좋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나쁜가와 관련되어서 조금만 그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택지에서 추가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한 문장 한 문장 깊게 안 보더라도 논지나 주제, 결론, 주장 같은 것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큰 흐름을 짚어보는 스타일의 문제는 살짝 좀 거칠게 읽어도 문제 해결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독해형 문제가 일단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독해형 스타일 문제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이제 추론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론형. 추론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추론형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 어떤 주장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과관계적인 구조가 나와서 그 인과관계, 공식에 따랐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상황 판단에서 이제 법규형 문제 보면서 법규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이죠. 사실 법규가. 그 법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선택지나 보기 이런 상황들에서 줍니다. 그래서 법규를 적용해 봤더니 어떤 각각의 당사자별로 과연 어떤 청구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보상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이제 도출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추론형 문제는 그런 식의 구체적인 사례를 따로 설정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이야기하고 있는 공식에 따랐을 때 그러면 상황과 관련돼서 그냥 바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추론형이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 뭐 과학기술형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고 경제형 제시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공식 혹은 흐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 혹은 도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이제 독해형 문제가 비중은 크지만
문항수로만 따지면 비중이 크지만 일단은 이번 언어 논리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요 파트의 문제들은 사실 조금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험생들이 처음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 논리, 형식 논리학, 그 다음 이 형식 논리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것을 이제 뭐 100%다 활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주장글에 대해서 그 주장글을 비판하라던가 혹은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가설을 누군가가 막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가설에 대해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은 가설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가설을 공격하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묻는 게 논증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학을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논리학에 기반을 해서 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일상적인 감각으로 기납적인 그런 감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논증 스타일의 문제들을 일단 초기에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리 논증형 문제들과 관련돼서는 어떤 흐름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갈 것인가. 자, 일단 논리 파트가 있는데요. 이 논리 파트는 형식 논리학이라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학문적인 어떤 그런 논리학 자체의 내용, 개념, 이론을 기반으로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수학 공식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 논리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개념적인 것, 그 다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한 5개에서 6개 정도까지 이제 풀어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데, 이 형식 논리학은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명제 논리, 그 다음 수러 논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명제 논리에 집중할 것이고, 수러 논리는 일단은 이 이름은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수러 논리라는 것은 왜 갑자기 나가세요? 예? 아, 도켓도 오신다고요? 이건 다 공부하신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3회 다음에 진행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 과정도 좀 길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잠깐 끊고 다시 시작.
아, 촬영자님, 저기,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첫 부분 날리고, 지금부터 이제 마이크 껐다가 다시 시작해서, 아예 처음부터 촬영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언어논리 1회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언어논리 기초입문과정 1회 수업. 원래 이제 이 언어논리 과목을 처음에 이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진행을 할 때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먼저 독해 파트 문제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논리학 파트 문제를 이제 다루는 식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형식 논리학 파트의 문제가 학생분들한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이 파트만으로도 한 4회 분량은 나와야지 제대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자체가 4회 분량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앞에 다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나오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1회분 정도 아니면 한 0.5회분 정도는 인강 촬영을 통해서라도 보강을 해서 그 후반부 이제 독해 문제 관련된 그런 읽기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문제풀이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추가를 할 테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논리학 파트가 뒤로 가버리면 이게 좀 여러분들이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리학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독해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그 독해 파트 들어갔을 때 다시 상세하게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상황 판단에서도 문제 유형, 패턴별로 각각의 방법론이 달라졌던 것처럼 언어 논리의 독해형 문제들도 각각의 문제 패턴별로 접근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건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그 파트로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독해형 문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내용 일치 부합형 문제 요게 주류를 이루고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것은 글의 논지나 주제 아니면 글쓴이의 주장을 물어보는 스타일의 좀 광독, 거시적인 읽기를 요구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독해와 거시적인 독해 요 두 가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자세가 이제 크게 달라진다는 거 요건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용일치 여부를 묻는 것, 알 수 있는 거나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물어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것만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을 읽고 자, 독해형 문제를 볼 때 일치하는 것, 말 자체가 이렇게 일치 혹은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거나 알 수 있는 것 혹은 알 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이나 부정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은 하나의 꼭지만, 하나의 키워드만 잡아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문단 혹은 각각의 문장별로 세부적으로 언급된 키워드, 세부적으로 언급된 어떤 개념, 그 개념과 관련되어서 그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전체에 다 적용된다는 말인지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말인지, 순서상으로 A라는 개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B가 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라는 것인지 이거는 글을 거칠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하나하나 문장을 곱씹어 보고 확실하게 일단은 눈에 익히고 나서 선택지에 나온 내용과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치부합 혹은 알 수 있는 것이나 알 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한 독해 그래서 밀도 높은 독해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너무 거칠게 성급하게 읽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읽으면 맞출 수 있는 것을 괜히 성급하게 하다가 실수해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2분 투자해가지고 한 문제 맞히는 건데 이걸 더 빨리 풀어야 되겠다. 시간 압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1분 만에 읽고 정답 틀려버리면 손해죠. 그래서 요 파트는 밀독이 필요합니다. 밀독. 하지만 이와 같은 일치부합이나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스타일이 아니라 주제. 그래, 전체적인 주제. 그 다음 논지. 주제나 논지 찾기형.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거는 한 문장 한 문장 세부적인 나노 단위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글쓴이가 지금 초점을 세계화와 관련된 긍정에 두고 있느냐 부정에 두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타인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된 것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화두가 던져진다면 그와 관련된 것은 나노 단위의 독해도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글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흐름이 바뀌는가, 이런 식의 거대한 독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 찾기나 논지 파악형 문제들은 밀독이 아니라 광독, 크게 읽기. 자, 이와 같은 식의 읽기 방식이 필요하다는 정도.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독해 파트 들어갔을 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형 문제는 무당수로 친다면 언어 논리에서 논증형 문제보다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단은 이와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어떤 그런 읽기 습관이 갖춰진다면 이 영역은 계속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어떤 암기에 어떤 공식적인 그런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후반부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게 될 논증형 기출문제들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가? 요 논리형 문제들은 일단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논리는 첫 번째 연역 논리, 두 번째 귀납 논리. 그러면 이 연역 논리는 또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가? 연역 논리라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주어진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전제가 있다면 반드시 참으로 도출되는 결과 혹은 결론은 어떤 것인가? 요걸 찾는 게 연역 논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제가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무슨 소린가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음 명제니 조건 명제니 하는 어떤 별도의 명칭을 붙이지만 실제로 일상에서도 이렇게 계속 활용하는 그런 추론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런 식의 명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명제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명제로 보는 겁니다. 명제라는 것부터 일단 개념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냥 일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장이 일단 참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으면 어떤 식의 정보가 더 추가가 되면 비가 왔다. 레이닝, 비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어떤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까? 비가 왔으니까 땅이 당연히 젖어 있겠구나. 이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사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고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공식 같은 것이 활용되는 스타일로 이 전제로부터 어떤 정보가 추가되었을 때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반드시 참이다라는 식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이게 연역 논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개념은 잡히겠죠? 네. 이에 대비되는 귀납 논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귀납 논리라는 것은 개연성의 문제입니다. 개연성의 문제. 그래서 현상적으로 우리 세계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계속 쭉 분석을 해봤더니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A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B라는 어떤 현상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렇게 이제 현상을 다 그려모아 봤더니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게 일단은 귀납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귀납 논리에 따라서 분석을 할 때는 100% 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구나라는 식의 어떤 그런 판단까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귀납 논리 자체는 실제로는 이렇게 좀 막연하게 문제가 적용되지는 않고요. 보통 이 귀납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 분석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통은 불리게 됩니다. 원인 분석법.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식중독이 이제 어느 학교에서 막 발생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식중독이 대거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식중독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석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마치 이런 논리학적인 진짜 어떤 이런 조건 명제 일정한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만 도출되는 게 아니고 이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100%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다른
요인이 식중독을 불러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웬만해서는 어떤 특정한 부패한 음식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세균 같은 것에 감염된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식중독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는 음식이 무엇일까를 이제 식단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식단을 조사를 해봤을 때 학생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를 찾아봤더니 뭐가 있더라? 아, 땅콩이 있더라. 그러면 땅콩이 학생들의 식중독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라는 식으로 일단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스타일로 접근해 가는 것이 귀남 논리를 응용하는 대표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주어진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가? 요거를 분석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귀남 논리와 관련된 것은 미래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원인 분석법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통칭이 되는데 그 이제 통합이 되어서 다루시게 되는데 요거는 이번 기초인문 과정 때는 사실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용 논리에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하겠고요. 연용 논리 파트는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서 첫 번째 명제 논리, 두 번째 수로 논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명제 논리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방금 제가 여기 옆에 적어드렸었던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그 상황 판단에서 법규 문제 풀 때 요건, 다른 말로 조건 많이 다뤘었죠. 많이 다뤘었죠. 만약 뭐뭐 어떤 그 문제 기억나십니까? 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관광상륙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일단은 자격증이 그 크루즈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아니면 선장. 그리고 그 크루즈업에 관련되어 그 속해 있는 그 배의 규모가 뭐 2만 톤 이상. 뭐 세계 기항지에 있는 전박해야 되고, 세계 국가는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요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미 요 명제 논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세 가지는 사실은 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조건 명제고요. 두 번째가 조건이 동시적으로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냐. 연원 명제. 아니면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갖춰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 선언 명제. 이거 우리가 다 이미 상황 판단에서 이제 법규 문제 스타일 정리할 때 그때 대부분 다 다뤘었죠. 그거 그대로입니다. 이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지점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선언 명제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 선언 명제. 동전은 앞쪽 아니면 뒤쪽이 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죠. 동전을 던져가지고 땅바닥에 딱 이게 내려가면 그러면 동전은 서 있는 거 세로로 서 있는 거를 제외한다면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뒷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죠. 요런 관계가 배타적 선언 관계라고 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고 뭐 조건 명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을 기후화하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 할 게 있지만 일단은 이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법규 문제를 풀면서 웬만큼 다 다뤄왔습니다. 얘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 녀석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 이게 명제 논리의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제 논리는 조건 명제, 연원 명제, 선언 명제라는 이 명제들, 복합 명제들을 일단 1차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 프로세스를 마치 수학 공식 다루듯이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어떤 문장 형식으로 나와 있는 글들에 적용해서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결론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전제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 논리학 문제, 연역 논리 스타일 문제의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 수로 논리라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정언 명제라는 것을 다루거든요. 이 정언 명제라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모든 A는 B이다. 혹은 B라는 행동을 한다. 아니면 이 B가 아니다. B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약간 지금 달라졌는데 이 정언명제라는 것은 어떤 주어가 어떠한 서술어에 해당하는 여기 서술어라고 하죠. 어떤 주어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관계를 일단은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양적인 속성이 부여가 돼요. 모든 A는 B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혹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어떤 A는 B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모든 아니면 어떤이라는 식으로 양을 나누어서 전체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거나 전체거나 그 중에 일부거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상에 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의 형태로 특정한 명제를 만듭니다. 이런 게 정언명제예요. 이런 게 정언명제입니다. 이와 같은 정언명제를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모든 A는 B이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어떤 A는 B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개의 정언명제에 해당하는 문장을 주고 이것들로부터 또 이제 역시 도출되어 나올 수 있는 일정한 결과값을 찾으라 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수로논리식 문제인데요. 이 수로논리식 문제는 일단 이번 그 과정에서는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민간경력에서는 이 수로논리 파트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이고 5국공채 기출 문제도 수로논리 파트는 사실 많이 안 나와요. 명제논리식 문제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이론 나중에 7, 8월 달에 기본 이론 다룰 때 그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명제논리 파트로 이제 실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프린트 자료에 4페이지 정도겠죠? 아니 3페이지 지나서 4페이지 형식 논리학의 기초 이론이라는 파트로 이제 들어가서 명제와 단순 명제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게 왜 이와 같은 작업, 기호화를 일단 하는 작업을 수행할 건데요. 왜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한가를 일단은 좀 맛배기로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문장이 어떻게 기호화가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이제 먼저 맛배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20페이지, 한 24페이지 정도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24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그 명제논리식 문제 참인 것 혹은 뭐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없는 것 요와 같은 것들을 이제 도출하는 스타일의 본격적인 기출 문제가 24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문장식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문제를 보시면 보기의 진술 중 반드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돼 있죠. 자, 이와 같은 스타일 발문만 봐도 이거는 명제 논리로 푸는 문제구나. 형식 논리학적인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건 명제 논리식 문제지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른다고 했으니까 자, 이러한 문장식으로 된 본문의 내용을 언어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감각으로 그냥 다 읽고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좀 중구난방이 되고 어떤 방향성이 바로 안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다. 그 학교에는 키 성장이 멈추거나 혹은 더디어서 110cm 미만인 아동이 10명, 심한 약치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아동이 10명 있다. 여기까지는 그냥 요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키가 요런 학생, 그 다음 약시인 학생 각각 10명씩 있다. 그냥 기본적인 정보를 준 거고요. 그 다음 문장부터 키가 110cm 미만인 아동은 모두 특수 스트레칭 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 문장 특수 스트레칭 교육을 받는 아동 중에는 약시인 아동은 없다. 이런 문장들이 다 이제 기호화할 수 있는 문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이죠. 키가 110cm 미만, 110cm 미만.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걸 이렇게 화살표로 해도 되고 미만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미만인 학생은 모두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어떻다? 이 조건인 사람은 전부 다 특수 스트레칭이라는 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 문장도 이러한 특수 스트레칭 교육을 받는 아동 중에는 약시인 아동은 없답니다. 약시인 아동은 없으니까 전부 다 뭐라고? 약시인 아동은 없다. 약시 아니다. 약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화를 시키면 이렇게 기호화된 명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갈 어떤 조건 명제와 그 다음 선언 명제, 연언 명제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규칙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쉬워집니다. 이거를 그냥 문장 단위로만 정리해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뭔가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겁니다. 이건 지금 푼자는 게 아니에요. 기호화를 함으로써 이걸 단순 명제로 일단 정리를 해서 키가 110cm 미만이다 이 아동이 라는 것을 요런 그냥 짧은 한 두 글자나 세 글자짜리 어떤 그런 명제 형태로 단순 명제 형태로 정리를 하고 이것을 화살표로 그릴 것인지 아니면 연언 명제 표시나 선언 명제 표시의 이런 기호들을 정리할 것인지는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그런 기호화 작업을 하는 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기호화는 필요한 겁니다. 지금 문제 풀지 마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네. 자, 일단은 다시 4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식으로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 형태로 된 것을 일정한 기호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초반부에서 4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예를 보겠습니다. 영희가 있다라는 것은 주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하늘이 흐리다는 것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뭐 깃발이 휘날린다. 철수는 밥을 먹는다. 이런 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전부 다 이건 하나의 기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호를 어떤 것을 기호로 만들 것인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희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문장에서는 영희가 없다라는 식의 진술로 이걸 부정하는 또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영희 이게 영희가 있다. 이제 앞에 물결 표시를 주는 거는 이거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부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를 취하는 기호예요. 그러면 영희하고 앞에 물결 표시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영희가 없다라는 말로 그냥 본인이 이제 약속을 한 거고 계속 그렇게 추론을 하실 때 처리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똑같은 식으로 밑에 있는 하늘이 흐리다. 이거는 다른 문장에서는 하늘이 흐리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립구도가 형성되면 그냥 하늘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하늘이 흐리다. 하늘 앞에 물결 표시 부정을 하면 하늘이 흐리지 않다. 아니면 흐리다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더 낫겠다 하면 흐림 아니면 나트림. 어차피 하늘과 관련돼서 흐리냐 흐리지 않냐 이 판단 말고는 다른 어떤 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본인이 적절한 거 본인한테 더 편한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두 글자나 세 글자짜리로 기호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기호화를 하시면 됩니다. 약호로 만들라는 거예요. 긴 문장의 내용을 그냥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페이지에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할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두 번째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계속 확장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제 문항을 가지고 하나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예제 문항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있죠. 2008년 입법고시 언어 논리라고 된 거 있죠. 거기에서 첫 번째 문장 시험 기간이 되면 미나는 도서관에 간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시험 기간이 아니면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미나는 도서관에 간다는 것에서 미나를 기호로 만들지 도서관을 기호로 만들지 좀 헷갈릴 건데요. 근데 네 번째까지 읽어보면 결국 미나와 관련돼서는 도서관에 간다는 문장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도서관은 다른 사람한테는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시험 기간이란 것을 시험이라고 약화시키고 미나가 도서관에 간다는 사실은 그냥 미나라는 이름만 가지고 와도 충분히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글자를 막 더 많이 적을 것을 이제 줄인다는 겁니다. 시간 투자할 것을 최소화시켜서 대부분 한 두 자짜리로 이렇게 이제 약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화살표, 미나라는 것은 시험 기간이면 미나는 도서관에 간다. 시험 기간이면 미나는 도서관에 간다. 이런 식의 그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었던 조건 명제식 문장으로 이 녀석을 기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겠죠. 시험 기간이 아니면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앞에 시험을 부정하는 물결 표시를 주고 시험이 아니면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것도 그냥 커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로 경호와 관련된 사실은 끝나니까 경호하고 물결 표시로 기호화를 시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게 뭘 해야 될지 헷갈리면 한 두 자짜리나 세 자짜리를 너무 압축시키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뭐 경호, 커피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은 정확하셔야 돼요. 방향성은 정확해야 됩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이걸 뒤집어서 기화를 시키시면 망하겠죠.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긍부의 방향성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걸 두 자로 줄일지 뭐 네 자로 줄일지는 이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익숙해지면 이제 짧게 줄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다음 넘길게요. 이와 같이 하나하나 자, 시험 기간이다 라는 거는 실제로는 지금이죠. 지금이 시험 기간이다. 혹은 시험 기간이 되었다. 이런 식의 사실은 하나의 키워드만 뽑아냈지만 사실 이 명제 안에 이 키워드 안에 사실은 주어 그다음 이 주어와 관련된 서술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미나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나가 도서관에 간다. 미나가 도서관에 간다. 주어와 서술어가 사실은 이 미나라는 키워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명사식으로 뽑아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주어 서술어의 주술 관계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단순 명제들, 하나하나의 주술 관계들이 엮여 있는 게 복합 명제입니다. 엮여 있는 게 복합 명제예요. 근데 아까 초반에 수로 논리라고 공부했었던 것은 하나의 명제가 주어 서술어가 앞에 양적인 측면 그다음 이 서술어와 관련돼서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측면으로 요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진다고 했었죠. 양적인 측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수로 논리는 이런 양을 다루지만 명제 논리는 그냥 양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뭐가 뭐뭐하다, 뭐가 뭐뭐 있다. 딱 그냥 그런 식으로만 각각의 단순한 명제들, 하나의 명제가 내용이 정리됩니다. 자, 이제 복합 명제로 들어갑니다. 복합 명제는 법규 문제에서 정리했었던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 명제, 연원 명제, 선언 명제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 명제와 관련되어서는 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첫 번째 나오는 연원 명제부터 볼게요. 앞에 그 예제들은 이건 어차피 이제 다른 문장들도 볼 거니까 금방금방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원 명제. 연원 명제의 핵심은 이거죠. A 이고 B, A 그리고 B.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존재한다. 혹은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A이지만 B라는 문장도 이것도 연원 명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원 명제 하면 헷갈리시는 게 A 그리고 B, A이면서 B, A 하고 B. 이거는 전부 다 동시에 있다는 거구나 라는 판단이 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연원 명제 A가 있고 그리고 B도 있다. A가 참이면서 B도 참이다 라는 게 연원 명제라는 거예요. 둘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기호하는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런 꼭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표시하는 게 오히려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AND 처리하셔도 돼요. 근데 시간은 AND라고 이렇게 세자 적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적게 걸리겠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나와 있었던 A이지만 B 있죠. A이지만 B.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A but B, A이지만 B. 이거 양자 사이의 관계가 되게 서로 반대되고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통은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A이지만 B. 그런데 실제로 논리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일상의 언어 감각으로는 이 양자는 서로 막 대립되고 같이 있지 않고 뭔가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형식 논리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진술 구조도 결국은 A 그리고 B 연원 명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문장을 기호하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연원 명제가 되겠지만 이런 녀석도 연원 명제로 역시 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그리고 B다라는 식으로 연원 명제를 일단은 도식화시키면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정리되셨겠죠?
이제 밑에 있는 구체적인 예문을 한번 볼게요. 통화긴축은 여러 경로와 시차 구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자 여기에서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첫 번째 쉼표 앞부분의 문장 통화긴축은 뭐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나 역접이죠. 역접. 일상의 언어 감각으로 역접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첫 번째 문장 가져오게 되나 부분까지와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이 서로 대립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얘와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A이지만 B와 사실상 같은 문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앞부분 문장의 내용을 기호화하고 뒷부분 문장을 연음명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런 게 실제로 이제 그 구체적인 지문을 읽어 나가실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얘도 이런 식의 스타일의 문장도 결국에는 연언명제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 첫 번째 예제 문항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바입니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스타일 문장.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문장을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거. 그런데 어느 영국인도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김치를 먹을 줄 모른다. 어느 영국인도 라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건 어느 영국인도 라는 것과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 일단 요 두 가지가 각각 하나하나씩의 단순 명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어느 영국인도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자, 영국인이라는 거죠. 영국인이면서 한국 생활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 없다니까 이건 부정이겠죠. 그래서 부정.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김치를 먹을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기호화를 시켜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한 문장 안에 어떤 쉼표나 명확하게 이고 이런 식의 진술이 없을 때도 이걸 연언명제로 바로바로 치환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그 뒷부분 두 번째 문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한국 생활을 경험한 변호사들은 모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국 생활을 경험한 그 다음 변호사 한국 생활을 경험한 변호사라는 거죠. 그들은 전부 다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넥타이, 붉은 넥. 이 문장은 좀 쉽게 기호화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조건명제의 어떤 그런 진술 틀을 같이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것도 실제로는 조건명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는 뭐뭐다. 영국인이면서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김치를 먹을 줄 모른다. 이것도 문장에서는 뭐뭐는 주어는 뭐뭐이다의 형태지만 실제로는 그 주어 부분이 또 여러 어떤 수식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런 식의 명제들, 각각의 명제들로 또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는이라는 것을 조건명제식으로 뭐뭐이면과 똑같은 식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문장들을 뭐 연언명제나 조건명제 형태로 이제 기호화를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언명제. 선언명제는 또는이에요. 또는 뭐뭐이거나 또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법규 문제를 하면서도 많이 봤었죠. 자, 선언명제는 표현 자체는 금방 파악이 됩니다. 선언명제. A 또는 B 아니면 A 이거나 B. 일반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기호화를 할 것인가? 얘는 아까 연언명제가 이런 표시였기 때문에 선언명제는 이거를 뒤집어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표기가 헷갈리면 그냥 OR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 또는 B. A 또는 B. 자, 선언명제와 관련돼서는 그 실제 일상어를
선언명제로 바꿀 때 딱히 뭐 주의하거나 복잡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선언명제, 두 번째 연언명제, 그다음 두 번째 선언명제까지는 일단 정리가 되셨죠? 그다음 그 밑에 3번으로 되어 있는 연언명제, 선언명제에 있어서 시간적 선후관계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까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학의 공간에서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번째 조건명제인데, 조건명제가 사실은 이 명제 논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명제 논리 문제는 이 조건명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고 추론이 되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거나 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조건명제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이것도 이미 우리가 법규 문제를 풀면서 웬만하면 이 조건명제식 스타일은 다 봤습니다. 자, 조건명제는 뭐뭐이면 A이면 B이다. 혹은 B 한다. A는 B 한다. 혹은 B이다. 이런 식의 진술이 나와 있으면 A가 전건, B가 후건이 되는 이런 식의 화살표 형태로, 화살표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건명제라고 부르고요. 자, 이것 말고도 뭐뭐라면, 이건 이면과 같은 거고, 뭐뭐일 때, 이런 식으로도 이 조건임을 나타내는 어떤 문장들이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판단은 쉽게 될 겁니다. 이제 조건, 명제. 앞부분이 조건, 뒷부분이 그에 따른 결과나 현상이라는 거. 구분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면, 아니 눈이 오면 길이 얼어붙는다라는 문장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눈, 길이 얼어붙는다. 얼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화시키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조건 명제를 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뭐이면 뭐뭐다. A는 뭐뭐다. 이런 구조가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건 명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박스 쳐가지고 주의할 사항 하나 적어놨죠. 이게 이제 뭐냐면 조건 명제의 특수 사례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초심자분들은 되게 많이 헷갈려 합니다. 반대로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자,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직 P를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P 하는 경우에만 Q이다와 같은 구문은 이것도 뭐뭐에 경우, 이런 경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A 하는 경우 B 한다. 문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우리는 얘를 A를 앞에 놓고 B를 뒤에 놓는 식으로 이렇게 A가 앞에 오는 게 전건이라고 불립니다. 뒤에 오는 게 후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는 그냥 앞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는 게 맞습니다. A 하는 경우 B 한다는 문장은 A이면 B다 형태의 이런 순서 관계로 조건 명제로 하면 돼요. 자, 이거 잡히셨죠? 경우라는 말을 썼을 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예를 든 오직 P 하는 경우에만 이걸 A라고 생각하시고 Q를 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경우가 들어가 있죠? 경우가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에만이라고 이 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A이면 B다 형태로 조건 명제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가 뒤바뀌어서 Q이면 P다의 형태로 명제화가 돼야 됩니다. 자, 실제로 본문에 이게 경우라는 말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본문에서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Q이면 P다로 정리하지 못하고 P이면 Q이다 형태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건 조건명제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힌, 그쵸? 반대로 뒤집힌 조건명제를 도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산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진술, 오직 P 하는 경우에만 Q이다와 같은 문장 표현이 제시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Q가 전건 앞에 오고 P가 후건인 조건문의 형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얼개에 해당하는
뼈대에만 해당하는 그런 추상적인 문장만 봐가지고는 실제로 그런가 싶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 뒤로 이제 또 아까처럼 21페이지 정도로 넘기시면 민간경력자 기출문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22페이지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22페이지에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요런 게 나옵니다. 이건 1번 문제고. 자, 이 문제였죠? 두 번째 문제는 뭐 길이가 길진 않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문장의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문장만 봐보세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많이, 뭐뭐만. 경우에만, 뭐뭐만.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한번 훈련 삼아서 기호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지혜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고통을 피함, 이건 회피라고 하겠습니다. 요 글의 맥락에서는 고통을 피하냐 못 피하냐 그것만 나와요. 그래서 회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지혜와 회피의 순서를 이렇게 이제 그대로 잡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피를 하면 그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일상적인 감각으로 이제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고통을 못 피한다는 소리가 되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고통을 못 피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즉 지혜가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일단 제일 중요한 뭐가 되는가?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혜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요 조건명제의 P면 Q이다의 구조에서 이 녀석을 충분 조건, 요 녀석을 필요 조건이라고 보통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뭐가 필요하다. 어떤 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라는 맥락에서의 그 필요하다는 말에 해당하는 게 이 녀석이에요. 이 뒤에 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 문장을 보셨을 때 요런 식으로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만, 경우에만 같은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 순서를 뒤집어서 판단해야 되는구나.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지혜가 없으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지혜라는 게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 조건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면 지혜가 필요 조건이니까 뒤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쉬워질 겁니다. 지금은 그냥 뒤에 게 필요 조건이래 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실제 기출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장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뭐가 앞에 오고 뭐가 뒤에 올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명제와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됐습니다. 어떻게 기호할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다시 9페이지로 돌아와서 부정명제. 부정명제는 계속 우리가 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물결 표시를 취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시 싶습니다. 물결 표시가 힘들면 그냥 앞에 X 칠하셔도 돼요. X 칠하셔도 돼요. 기호라는 것은 그냥 약속인데 여러분들이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 헷갈리게끔. 자, 이제 진리값을 공부할 차례인데 이 진리값부터가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이 진리값은 지금 막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명제와 관련된 진리값 부분이 좀 1차적인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자, 그래도 일단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선언명제 진리표까지만 일단 다루고 1교시는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어명제 진리표. 연어명제라는 것은 이런 식이었죠. A 그리고 B, A 있고 B도 있다. 이런 식이었죠. 자, 문장 자체가 이런 겁니다. A이고 B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영희는 학생이고 철수는 교사이다. 자,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영희 학생 그리고 철수 교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추격해가지고
두 개의 단순 명제가 연원 명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의 기후화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이런 식의 진술이 참이기 위해서는 이 진술이 전체적으로 참이기 위해서는 이 앞에 오는 영희는 학생이라는 진술, 그 다음 뒤에 오는 철수는 교사라는 진술, 이 두 진술이 둘 다 맞아야 되죠. 실제로 영희가 학생이고 철수는 교사여야지만 영희는 학생이고 철수는 교사다라는 이 진술 전체가 참이 되죠. 그쵸? 만약에 영희는 실제로는 학생이 아니고 철수만 교사이거나 아니면 영희는 학생이지만 철수는 교사가 아니거나 가장 극단적으로 영희도 학생이 아니고 철수도 교사가 아닌 이런 둘 다 아닌 경우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진술 있잖아요. 영희는 학생이고 철수는 교사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그냥 거짓말한 사람이 되죠. 쉽게 생각되죠, 이 부분은. 자, 둘 다 맞다고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둘 다 맞아야지만 그 둘 다 맞다고 말한 그 전체가 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연원명제는 어느 경우에만 참이 되는가? 이렇게 A와 B 각각의 참거짓 여부, 진리값 여부를 따로따로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A가 참이 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나오죠. B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각각 또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A의 경우의 수 두 가지, B의 경우의 수 두 가지를 곱하면 우리 상황판단 퀴즈 문제 풀 때처럼 네 가지 경우 수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나머지 연원명제 말고 선언명제, 조건명제들에서도 똑같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진리표를 따진다는 것은. 그랬을 때 A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B가 또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래서 각각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건 늘 고정이에요. 그랬을 때 A이고 B라는 이 연원명제가 참이 되게끔 만드는 경우는 A도 참, B도 참인 경우 말고는 없죠. 나머지는 그래서 다 이 A 그리고 B라는 요 마지막에 있는 복합명제가 다 F, F, F. F는 거짓입니다. 거짓, false. T는 true. 다 거짓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연원명제는 다들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언명제. 선언명제는 또는이었죠. 또는이었습니다. A가 참이거나 또는 B가 참이거나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거나 이제 이 문장이 영희는 학생이거나 철수는 교사이다. 영희는 학생이거나 철수는 교사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요 또는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감각과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형식 논리학에서 다른 조건이 안 주어져 있을 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 선언명제 A 또는 B의 형태는 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자, 영희도 학생이고 철수도 교사인 경우 당연히 이 진술이 맞는 게 되겠죠. 근데 영희는 학생이지만 철수는 교사가 아니래요. 근데 그래도 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법학에서도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1호, 2호, 3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이런 식의 진술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면 1호만 충족되어도 상관이 없고 2호만 충족되어도 상관이 없고 3호만 충족되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보통은 그렇게 따로따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다 충족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와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두 가지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맞는 것도 이 선언명제 전체는 역시 참이 됩니다. 그래서 선언명제가 주어져 있으면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회의 참석과 관련된 이런 식의 내용으로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갑이라는 인물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갑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을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나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일단은 갑 참석하냐 안 하냐만 문제가 되니까 그냥 갑 이건 하니까 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낫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러한 진술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이 문장이 참이라고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셨죠? 아직 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문장만 주어져 있고 이 문장이 현재 참이라고만 주어져 있으면 얘가 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참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갑에 대한 진술도 맞고 을에 대한 진술도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진술만 맞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나의 진술만 맞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근데 아직은 셋 중에 어느 것인지는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이제 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의 정보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을은 참석을 한다더라. 을은 참석을 했다더라. 이런 식의 정보가 이제 나온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을이 참석을 했대요. 얘는 을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낫 을이니까 을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요 말이 이 추가로 확보된 정보로 인해서 이 명제가 어떻게 됩니까? 을은 참석했다는 것이 밝혀졌대요. 그러면 을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요 두 번째 진술은 거짓이 되죠. 거짓이 되죠. 네. 문제 없죠? 자, 이게 거짓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진리표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추론의 방식은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는 이거 생략하고 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리표를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주어졌던 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다 가능하다는 것이 일단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봤더니 을은 참석을 했대라고 해서 요 두 번째 B에 해당하는 진술이 실제로는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 표의 항목 중에서 B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은 B에 F가 들어가 있는 요거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포함되어 있는 요 두 번째 행의 케이스만이 맞다는 게 됩니다. 좁힌 거예요, 범위를. 퀴즈 문제 풀 때 경우의 수를 좁혀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작업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A는 참이라는 거 확정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갑이 참석했다는 것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과정이 선언지 배제법이라고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하는 그런 사고 프로세스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대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어딘가에서 틀린 게 확실히 밝혀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맞겠죠. 그런 식의 사고 진술을, 사고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큰 문제 없죠? 큰 문제 없죠? 그러면 선언 명제와 관련된 진리표, 그 다음 이 진리표를 어떻게 활용해서 구체적으로는 추론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까지 사실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선언지 배제법이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추론 방식을.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실제 현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으로 완벽하게 양분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일반적인 선언 명제는 둘 다 참인 경우, 둘 다 나타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가끔씩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런 형태는 앞이면서 동시에 뒤일 수는 없죠.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동시에 앞뒤가 같이 나올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앞이면 앞, 뒤면 뒤 이렇게 완전히 양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인 거요. 둘이 동시에 참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조건 혹은 상황이 주어져 있다면 그때는 이 선언명제를 어떻게 A 또는 B에다가 이렇게 그 선언명제를 보여주는 기호 위에 점을 하나 찍으시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쉽게 헷갈리지 않게 기호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배타적 선언명제구나. 선언명제를 나타내는 기호 위에 점을 하나 찍으시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배타적 선언명제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배타적이니까 둘 다 참인 경우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둘 다 A와 B가 둘 다 참인 경우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쉽게 생각되겠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나타나야 된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 세 번째 케이스. 이런 것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들만 참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것도 바로 뒤로 조금 넘어가서 구체적인 문제의 문장에서 이와 같은 배타적 선언 관계가 어떻게 제시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19페이지. 이것까지만 확인하고 읽으신 잠시 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그 규칙이라고 된 예제 문항에서 규칙이라고 된 것의 맨 마지막 항목을 한번 봐보세요. 자, 앞부분의 내용은 요거는 C와 E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 같이 한번 기호화를 해보죠. C와 E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C 그리고 E라고 기호할 수 있겠죠. 연어명제 형태로. 근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C 그리고 E로 묶은 연어명제 전체를 부정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까지는 충분히 따라오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아니라면 이건 조건명제겠네요. 자, 그러면 화살표. 이제 후반부.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이것까지만 있으면 그냥 선언명제죠.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A 또는 B랑 사실상 같은 의미 말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A와 B를 함께 사용할 수는 없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데 함께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건가? 동진의 앞뒷면처럼 배타적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뒷부분 후건의 기호화는 선언명제인데 배타적 선언명제라는 것을 반드시 딱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문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배타적 선언명제인가 보여주는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끔씩 나옵니다. 배타적 선언명제를 보여주는 문장들이. 그러면 이제 기호화를 이 녀석은 점을 하나 더 추가하는 형태로 선언명제 위에다가 해주시면 되겠다.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될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참여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중에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기호화하는 과정, 그 다음 이제 조건명제까지 진리표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서 이 다음 프로세스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1교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명제의 진리값, 그 다음 조건명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정리해야 될 것들은 2교시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